자, 이번 챕터는 혈관계, 그러니까 심혈관계라고도 얘기를 하고 순환계라고, 영어로는 그냥 서큘러터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 혈관 안에 혈액을 통해서 양분과 산소가 공급이 되고 하는 그것을 조절하는 이 기관계를 보는 겁니다. 이 사진은 실제 사진이에요. 이건 뭐 그냥 그림, 상상도를 그린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몸 안의 혈관을 전자현미경이라는 걸로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서 딱 그러니까 혈관 안에 어떤 부분을 이렇게 단면도 자른 부분을 이쁘죠? 되게. 색깔은 그렇지. 전자현미경이라는 것은 원래 흑백으로만 이미지를 볼 수가 있는 건데 요즘은 못하는 게 없지 뭐 컴퓨터가.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컴퓨터가 알아서 색을 이렇게 딱 넣어줍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래서 여기 적혈구들 다 보이죠? 그 다음에 맛있게 모찌떡처럼 생긴 백혈구들이 이렇게 보이고 순환계는 세포에 영양분을 공급을 하고 당연히 아까 소장에서 그러니까 작은 창자에서 모든 영양분을 흡수를 하면 어디를 통해 갖고서 혈관을 통해 가지고서 전부 각 부분의 세포로 그 영양분들이 도달이 돼야 되겠지. 그 포도당 어디서 난 거야? 다 결국 소장에서 전부 와서 그다음에 산소 기체 교환이라니 산소를 들이마시면 산소를 누가 들이마셔 주죠? 호흡기에서 산소를 허파를 통해서 들이마셔 주면 그것들을 또 이제 순환계가 뺏어 가지고서 그다음에 노폐 기체라고 하는 이산화탄소 우리의 이산화탄소 발생하는 것은 또 역시 혈관을 통해 가지고서 폐로 전달이 돼서 되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 영양분 대사 산물 중에 특히 질소를 가지고 있는 질소 노폐물들 요산이라든가 요소라든가 하는 그런 질소 노폐물들은 소변을 통해 가지고서 결국 혈관을 통해서 이동이 수송이 된 다음에 콩팥으로 보내줘서 거기서 이제 노폐물이 제거가 되는 것이고 하는 혈관계라는 게 그만큼 여기저기 산지사방으로 오지랖 넓게 중요한 기능을 수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옛날에 우리가 하면 좀 그렇지만 진화 상태에서 이제 단세포 생물들은 그다지 이런 식의 잘 발달된 이 혈관, 심혈관계 또는 순환계를 가질 필요가 없는데 다세포 생물이 되면서부터는 이러한 것들을 단순히 확산이라고 하는 확산은 뭘지 알죠? 농도가 높은 데에서 낮은 곳으로 자연적으로 저절로 이렇게 흘러가는 그러한 자연적인 저절로 방식의 이동 수단으로선 더 이상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따로 이거 뭔가 전담이 관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진화가 된 게 바로 순환계죠. 그래서 척추동물 또는 뭐 하등동물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순환계는 요 대표적인 세 개의 기관으로 심장,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혈액들과 그 혈액들이 흘러가고 있는 그 관인 혈관 요 세 개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런데 혈관계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 입장에서 보면 혈관계는 전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의 그런 혈관계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곤충이라든가 뭐 일부 연체동물 같은 그런 것들은 이 소위 이상한 개방혈관계라고 하는 이상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가지고서 이들도 심장이 있어서 심장은 결국 혈액을 이게 펌프질 해서 내보내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인데 딱 보내면 혈관의 맨 끝쪽이 전부 뻥 뚫려 있기 때문에 그 혈액이 체 조직으로 찔찔찔 다 새는 거지 피가. 그럼 샌 피는 다 어디로 돌아오는 거야? 다시 심장으로 돌아와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이렇게 되는 거지죠. 그래서 여기 구멍들이 있어가지고서 심장에 그렇게 되면 이제 세포들을 직접 그 혈액 안에 담겨 있는 영양분이라든가 기체, 산소를 공급받아야 될 세포들은 원래는 사실 혈액하고는 전혀 접촉을 안 하게끔 우리는 되어 있는데 이들은 직접 그 피 안에 담겨져 있는 거지. 나중에 가면은 이 혈액이 개방 혈관계로서 혈액이 밖으로 쭉쭉쭉 새게 되니까.
그럼 그렇게 새버린 혈액들은 나중에 다시 심장으로 돌아와야 다시 펌프질을 할 거 아니에요. 각자 도생해서 알아서 지키치키 와가지고서 다시 심장에 이렇게 그걸 받아들이는 구멍들이 있거든요. 그걸 다시 받아들이는 매우 비효율적인 이 순환계 자체가 이렇게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들이 사는 데는 뭐 그다지 아주 잘 완벽하게 돼 있는 혈관계가 필요가 없을지도 모르지. 그래서 이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훨씬 더 많은 같은 부피로 따지고 보면 훨씬 더 많은 양의 같은 양의 에너지를 같은 산소를 통해서 할 수가 없는 거지. 같은 양의 에너지를 사용을 하려면 만들려면은 훨씬 더 많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산소를 공급을 받아야만 되는 그거와 관련해서 얼핏 생각나는 거 없어요? 옛날에 얼핏 언급을 했던 여러분의 시험에도 나왔던 옛날 250만 년 전쯤에 뭐 누가 살았다고? 큰 곤충이 거대 큰 거 거대 비행 곤충 그렇지 자이언트 플라잉 인섹트라고 하는 거대 비행 곤충이 살았었대잖아요. 그 전설이 왜 그때만 살았다고? 산소가 갑자기 뚝 떨어졌기 때문에. 왜 곤충만 이러는 것이지? 곤충은 그만큼 산소 같은 양의 새들은 멀쩡하게 날고 있는데 지금도 그런데 곤충이 그 쬐끄만 곤충이 조그만 크기를 이렇게 새들처럼 나도 새가 돼보자 하다가 완전히 새 되는 거예요, 걔네들은. 그래서 그렇게 됐었던 이런 데서 우리가 그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사실을 그랬구나 하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살면 더 이상 안 되겠다고 자각한 이런 조금 진화학상으로 조금 이렇게 올라간 우리 같은 척추동물이라든가 또는 척추동물이 아니라도 심지어 이런 우리가 그렇게 아주 우습게 이야기는 지렁이조차도 혈관계 자체는 제대로 소위 말하는 이 폐쇄혈관계라는 그래서 이제 드디어 혈액은 완전히 혈관 안에서만 순환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방식으로 흘러가느냐? 심장에서 동맥과 정맥이 이제 생겨버리는 거지. 돌아오는 혈액이 생기니까. 그래서 동맥은 무엇이고 정맥은 뭐냐? 얼핏 생각하면 동맥은 산소가 많이 있는 깨끗한 피, 정맥은 산소가 소진된 더러운 피라고 얼핏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가 않고 동맥은 정의상 심장으로부터 멀리 지금 나가는 혈액들은 전부 동맥인 거예요. 동맥. 정맥은 심장으로 다시 귀환하는 혈액들이 정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순환이 동맥과 정맥을 통해서 그 다음에 동맥과 정맥을 누가 연결해 주는가? 모세혈관. 사실은 이 친구들이 바로 장터가 되는 거지. 교환. 우리가 기체와 영양분의 서로 이제 교환을 우리가 얘기할 이것이 바로 혈관계의 기능 아니겠어? 영양분을 가지고 가서 조직에다가 갖다 주고 조직에서 오는 노폐물,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받아들이고 이 교환은 사실은 동맥과 정맥에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고 실제로는 이 모세혈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동맥과 정맥은 결국 모세혈관이 그러한 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의 길을 닦아주는 구실밖에는 사실 안 하는 거지. 그래서 이 어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기체를 풍부한 산소를 요 아가미라고 하는 여기서 받아들여 가지고서 거기서 직접 이렇게 돌리고 심장은 이렇게 있고 하는 데서 결국은 이들이 빨간 이 동맥 산소가 풍부한 동맥은 언제부터 생기느냐 하면은 요 아가미를 통해서 결국 이들이 산소를 흡수를 외부에서 신선한 산소를 흡수한 다음에 같은 동맥이라도 아가미를 가기 전까지는 이 동맥은 산소가 부족한 퍼런 보통 일반적으로 주로 산소가 부족한 피들은 정맥에서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고 산소가 많이 풍부한 피는 주로 동맥피가 주로 일반적으로 그렇긴 한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건 빨간색으로 그래서 이발소 돌아가는 띠가 이렇게 빨간 띠 파란 띠가 하나는 그런 동맥 산소 풍부한 산소가 부족한 정맥피 그거를 이렇게 나타내는 표시였다고 하잖아요. 이발소에서 왜 하필이면 이발소에서 지들이 왜?
이발사들이 잠시 착각을 해서 나도 의사야 생각하고 흰 가운 입고 돌아다니는 그래서 그런 건가? 의사 되기 위한 워너비 해서 이렇게 동맥과 정맥 옛날에는 그리스 시대 같은 경우에는 이발소에서 외과 수술을 했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수술을 할 수 있는 곳이라는 표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빨갛게 파랗게 이렇게 놓는 것이래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요즘은 뭐 철가방도 흰 옷 입고 이발사도 흰 옷 입고 의사도 흰 옷 입고 하지만 이발사들 흰 옷 입을만 하지 그러면 어쨌든 이들은 그러니까 이 아가미를 지나서야 드디어 동맥이지만 산소가 풍부한 동맥을 얻을 수 있게끔 되는 거겠죠 이게 그렇죠? 그런 다음에 실제로 그 교환이 이루어지는 모세혈관을 지나면 그 산소들을 전부 다 뺏기고 다시 더러운 이 아주 나쁜 왜 산소가 없으면 더러운 피야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산소가 소진된 이 피로서 정맥으로 다시 심장으로 돌아가게 되는 현상이죠. 그래서 이렇게 단순한 단일 순환을 어류는 하고 어류의 이 심장은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과 내보내는 이거 두 개의 방으로만 심장이 구분이 돼 있어요. 간단한 거지. 그런데 물속에서 살 때는 그런데 육지로 와가지고서는 뭐가 확 달라졌겠어요. 일단 물속에서처럼 산소 그 자체가 이렇게 물에 녹아 있는 산소는 사실 얼마 안 되잖아. 근데 이제 와서는 산소가 도체에 깔렸단 말이야. 그거를 이제 못 챙기면 지가 바보지.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이 흡수할 수 있는 그 산소를 원활하게 활용을 하기 위해서 심장도 이제 진화를 하고 이렇게 순환계가 진화를 하게 되는 거죠. 올라와서는. 어떻게 진화를 했느냐? 폐라는 걸 아가미 대신에 폐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따로 독립적으로 이것을 순환을 돌리고 아까는 아가미하고 이거 그냥 일직선 마치 하나의 도로 옛날 부산도로처럼 옛날에 부산도로는 딱 한 길밖에 없어서 쭉 따라가면 쭉 되는 그런 것처럼 됐는데 이제는 이쪽과 이쪽이 독립적으로 폐를 돌아가는 이 순환계와 전체 이 몸을 돌아가는 순환이 독립적으로 구분이 된 이런 식을 되는 것을 이중 순환계라고 해서 더블 서큘러터리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동맥과 정맥이 조금 약간 완전히 구분이 되는 폐를 도는 이 동맥은 오히려 산소가 동맥이라는 얘기는 언제나 정의상 심장에서 나가는 피가 동맥이잖아요. 그럼 폐 쪽에서는 동맥이 어떻게 돼 있어? 일단 정맥이 몸 전체를 돌고 산소를 다 소진한 정맥이 심장으로 들어와서 일단 어디를 갔다 와야 돼? 다시 심장은 이들을 폐로 펌프질을 해낸단 말이야. 그러면 이 폐동맥이라는 것은 가장 지금 산소가 없는 피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폐동맥은 산소가 없고 오히려 폐에서는 심장으로 돌아오는 요 정맥이 가장 지금 산소가 풍부한 그런 피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심장으로 돌아와서 다시 몸 전체를 순환을 하게 되는 요 체순환에 사용될 때는 정반대로 이제는 심장에서 나가는 동맥이 산소가 가장 풍부하게 되고 다시 돌아오는 정맥은 다 뺏긴 그런 차이가 있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해놔서 이 구조를 했기 때문인 것이죠. 이거를 일일이 폐순환에는 정맥의 산소가 풍부해. 체순환에서는 동맥의 산소가 풍부해.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외우려고 하지 말고 왜? 구조를 떠올리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무런 정보 없이도 여러분들 자체가 설명을 그런 식으로 해줄 수 있게끔 되겠죠. 이게 분리가 돼 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 피가 일단 심장이 쫙 뽑아내면은 그게 동맥이 돼서 전체를 돌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일단 걔네들을 어디로 보내야 돼? 다시 또 쫙 해서 폐로 보내서 다시 돌아오는구나. 폐는 왜 갈까? 산소 뽑으러 가는 거지. 그러면 모든 게 뭐 아무 문제 없이 이해가 되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 현재 심장은 4개의 이 방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하나는 심방, 하나는 밑에는 심실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진화가 되기 전까지 이 양서류, 도룡뇽, 무슨 이 개구리 또는 거북이, 뱀, 돔, 파충류 이런 친구들은
완전히 네 개가 구분이 되어 있지 않고 심방은 두 개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심실 밑에 있는 심실은 아직 그대로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허파로 갔다 들어오는 피하고 정맥을 따라서 체정맥이 서로 헷갈리게 섞이게 되는, 그러니까 폐를 따라서 돌아오는 혈액은 사실은 제일 산소가 풍부한 것인데 이것과 섞이게 되는 약간의 비효율적인, 아직 진화가 덜 돼서 그런 것이죠. 왜 이들은 진화가 덜 됐을까?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죠. 이들의 공통점은 뭔가? 거북이 빼고, 거북이도 아마 그럴걸? 맞아. 변온동물. 변온동물은 뭐죠? 시류에 따라서 내가 스스로 무슨 뭐 이렇게 능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깥의 온도가 낮으면 에이 그래 그냥 뭐 바깥의 온도가 높으면 그래서 그러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다지 왜 이들은 변온동물이 되기를 결정을 내렸을까? 무슨 이점이 있길래 변온동물은 같은 양의 에너지, 같은 양의 음식을 가지고 그러니까 같은 에너지를 내기 위해서 음식을 훨씬 더 적게 섭취해도 되거든 이들은.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서식지에서 살아나기에는 그게 훨씬 더 유리한 거지. 무조건 변온동물이 덜 떨어진 놈들 하고 할 것은 아니라는 거. 하지만 변온동물이기 때문에 그다지 순환계 자체를 이렇게 정확하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막 그다지 산소 많이 필요 안 해라고 하는 거거든.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안쪽이 완전히 섞여 있게. 그런데 척추동물 새와 척추동물 좀 오면은 이제는 그렇게 하고는 될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뭐지? 정원동물이란 말이에요. 정원동물은 뭐지? 일단 순환계에서 또 무엇을 또 수행을 해야 돼? 온도의 유지도 해줘야 되니 혈액이 돌면서 우리가 마치 온돌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이 혈액이거든. 그래서 체온이 바깥에 기온이 이런 날도 우리는 안에서 이 혈액을 돌려가지고서 전체 37도를 막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순환계의 효율이 보통 훨씬 더 높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심방, 심실이 이렇게 자세한 그림으로는 이렇게 보지만 자세한 그 내역을 우리가 알 필요는 전혀 없는 것이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완전히 심방과 심실이 4개씩 그러니까 2개의 심방과 2개의 심실을 구분을 확실하게 해주면 혈압 자체를 높게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제는 세지 않으니까 그래서 효율적으로 혈액이 운반이 될 수가 있고 체온이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비로소 소위 말하는 우리가 얘기한 정온동물이라고 영어로 하면 엔도썸이라고 하는 이 내부에서 이 열을 발생해서 온도를 유지시키는 그런 정원동물이 이제 비로소 이런 순환계를 가지고 수행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심방은 벽이 얇다, 심실은 두껍다, 뭐 당연하지 그거야. 그리고 그다지 그걸 좀 우리가 외울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냥 어떤 식으로 순환을 하느냐 이게 지금 심방과 심실이 어떤 식으로 이것을 추측하고 이완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이거 역시 자세가 우리가 굳이 따라갈 필요는 없는 것이고 그냥 당연히 그렇겠지. 한쪽에서 이렇게 수축을 하면 쭉 나가고 다시 들어온 것을 수축하면 또 보내고 하는 그런 순환 과정이니까 굳이 우리가 신경 쓸 필요는 없는 것이고 한번 그래 그럴 것이야. 자 그런데 이제 심장 박동은 어떻게 조절을 하지? 그러려면 심장이 각각이 이렇게 쫙쫙 동시에 일률적으로 이렇게 수축을 했다가 이완을 했다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그 근의 수축은 일단 심장 근육은 누가 수축을 조절하죠? 근육? 근육이 수축을 해. 근데 그 심장 근육을 우리는 무슨 근육이라고 그러죠? 심근인데 이거 제대로근이에요? 아니면은 수의근이야? 불수의근이야? 불수의근이.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못하는 거지. 제 마음대로 못하는. 왜 그럴까? 심장근은 왜 우리 마음대로 못하지? 수축을? 계속 해야 되니까? 아니 과학적으로 얘기를. 아니 계속 해야 되는 건 우리 의지고 우리 의지는 계속 해야 되는 거 아는데 그 과학적으로 그게 어떻게 실현이 되느냐 하는 얘기지. 어째서 심장근은 장기처럼 장기나 힌트를 드릴게요. 장기나 분비샘이나 심근들은 왜 불수의
예를 들어서 조절이 내 마음대로 안 되지? 이들은 다 누가 조절하는 게 궁극적으로 이들의 예를 들어서 근육 수축은 누가 조절해? 수축을 해라 말아라. 네? 신경세포가 하는 거예요. 뇌도 마찬 신경세포가 조절을 하는데 왜 어떤 이거는 내 마음대로 되고 얘는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야, 우리 5장으로 돌아가자. 신경계가 어떻게 된다고 했지? 신경계는 어떻게 자율신경 뭐예요? 어떤 신경의 일종이에요? 말초신경의 일종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경계는 다시 한번 읊읍시다. 우리의 신경계는 말초신경과 중추신경으로 되어 있는데 그 말초신경 중에서 우리가 중추신경에서 명령을 받아서 수행하는 운동을 수행하는 말초신경들은 뭘로 구분이 되어 있어? 또 두 개로? 하나는 자율신경, 또 하나는 체성신경. 왜 그럴까? 체성신경은 누구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고? 수의근이 무슨 근? 골격근이지. 체성신경은 골격근이랑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 자율신경들은 누구랑? 심장, 평활근, 분비샘과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지. 그 중에서 그 연결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뭘로? 하나는 교감, 또 하나는 부교감으로 나눠져서 이렇게 조절이 되는 거지. 뭐 어쨌든 그래서 그 신경이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인데 그런 신경이 연결이 되어 있으면서 그 신경에서 이제 수축을 해라라고 딱 명령이 내려지면은 이게 어떤 식으로 이게 심장이 그 전기 신호를 받았고 신경의 전기 신호를 받아 심장의 근육이 쫙쫙 수축했다 늘어났다 어떻게 할까? 라고 할 때 바로 그 중에서 이거 어떤 그것을 처음에 명령을 받아서 마치 이 회사에서 결정을 하는 회사의 이그제큐티브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명령 결정자들이 모여 있는 그런 작은 조직을 우리는 심장 박동원이라고 하는 부위를 이들이 바로 심장의 수축 속도를 결정을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그래서 사실은 심방에 있는 특정 맨 윗부분에 좌심방의 윗부분에 있는 그런 부위인데 여기서 신호를 전기 신호를 딱 받으면은 바로 그 전기 신호가 시냅스에서 전기적 시냅스로 받는 부분이 되는 거죠. 보통의 경우는 케미컬 화학적 시냅스인데 이것을 조정하는 시냅스들이 전기적인 시냅스로 정확하게 이것을 때려버리는 거죠. 그럼 여기서 받아서 심방 자체에서도 또 전기적 신호를 여기서 마치 이 활동전이 비슷하게 그렇게 전기적 신호를 쫙 방출을 해서 몸 전체, 몸이란다. 심장의 전체에 쫙 퍼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 심장을 이렇게 수축을 처음에 조절하는 요 부위를 심장 박동원 또는 또 동방결절 크리스마스야? 동방결절이라고 하는 이 특별한 부위에서 이것을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을 딱 받아서 전체 심실에 이것을 퍼지게 만드는 그 부위가 바로 밑에 있는 방실결절이라고 하는 부위입니다. 둘 다 심방의 어떤 한 부위 중에 하나죠. 그림으로 보면 그러니까 바로 여기에 동방결절이라고 하는 심장 박동원이 여기 있으면 여기서 신호를 딱 받으면 이게 바로 밑으로 아까 그 전기적인 신호 같은 것을 이렇게 딱 활성화시켜서 방실결절로 주면 이들이 이제 쭉 어떤 특별하게 특수화된 어떤 특별 근섬유를 타고 따라 내려가지고 이 전기 신호가 쭉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각 부위에 있는 이 신호에 의해서 모든 부위에 있는 심장이 한꺼번에 쭉쭉 이렇게 수축이 될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그것을 전기 신호로 이렇게 ECG라고 하는 것은 전기 일렉트로 심전도라고 하지 한국말로 이것을 일렉트로 카디오그램이라고 하는 심전도를 따라가 보면 요게 이제 바로 그 이 탈분극이 활동 전이가 일어나는 그 탈분극이 일어나는 요게 이제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 지금 현재 탈분극이 이루어지는지를 그거를 따라서 이렇게 갈 수 있게 되는. 처음에 여기서 딱 그런 식의 신호가 발생되면 그 밑에 있는 방실결절에서 이 밑으로 쭉 나중에 노란색에 지금 노란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지금 그 탈분극이 따라가는 그 부위가 되는 겁니다. 설명은 했지만 중요한 거야
아니 뭐 중요해. 그냥 뭐 심장의 요는 뭐냐? 요약하면 심장을 수축하는 데는 사실 모든 중구난방으로 자기들이 모든 각각의 자기들끼리 따로 무슨 지방자치제야 뭐 하면서 신경들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막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이 하나의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심장의 전체적인 수축은 어떤 한 특별한 부위에서 신경 신호를 일단 집중해서 집결해서 받아서 그것을 다시 심장 전체에 정확하게 원활하게 확산을 시킬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일단 밑에 있는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방실 결절이라고 하는 그 부위에다가 전달을 한 다음에 그 방실 결절이 전체적으로 밑으로 이러한 방식으로 이렇게 전파를 한다는 뭐 그런 얘기일 뿐이지 그거 말고 다 동방결절, 방실결절 그거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심장은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알아서 전체적인 수축을 조절을 하는구나. 이렇게. 자, 그 다음은 이제 혈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구성을 한번 살펴봅시다. 혈관은 상피세포라고 얘기했죠. 상피라는 얘기는 바깥쪽에 껍질을 형성하는 세포죠. 그런데 이 혈관을 이루는 상피세포, 이것도 상피세포. 혈관을 어떻게 만드는 것이냐? 여러분들 만두피, 돌돌 말아가지고서 밀가루 반죽해서 만두피 하면 짜고 만들어야죠. 납작하게. 그거 두 개가 이제 껍질 세포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세포예요. 그 상피 세포 두 개가 이렇게 딱 연결이 되면은 이렇게 중간에 관이 보이죠? 이렇게 만들면 서로 이 관이 계속 서로 연결된 게 하나의 관이 되는 거죠. 혈관. 그러면 이 속을 따라서 혈액이 갈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이 벽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세포 두 개가 이렇게 겹쳐져서 하나의 벽을 이렇게 하나의 짧은 관을 만들어낸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 세포가 무슨 세포냐? 상피 세포의 일종인데 이 안쪽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 장기들의 껍질을 이렇게 형성하는 상피 세포는 특별한 경우에 그것을 안쪽에 있는 껍질이라고 해서 엔도필리알, 그래서 내피세포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피세포라는 것은 따지고 보면 상피세포의 일종인 것이지. 상피 조직 4대 조직 중에 하나였잖아요. 4대 주요 조직 중에 상피, 결합, 그다음에 신경, 그다음에 근 조직. 그래서 그것이 이제 혈관을 만드는 것인데 그것만 가지고서는 될 일이 아니겠지. 혈관 역시 심장이 물론 수축을 하지만 혈관이라고 자기가 수동적으로 심장이 이렇게 내주는 그 압력에 따라서 하지는 않고 자기도 나름대로 뭔가 어떤 경우에는 혈관을 수축도 하고 이완도 하고 해야 중간중간에 혈류라고 하는 이 흐름을 조절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내피세포 자체로는 자기가 수축을 할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우리 몸에서 수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세포는 결국 뭐밖에 있어요? 근육세포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근육세포가 바깥쪽에 둘러싸고 있어야지. 그 근육세포가 그러면 그 근육세포는 누구야? 평활근이겠지? 우리가 아무래도 혈관 수축을 하는 걸 내 마음대로 인식을 못 하잖아. 그러니까 그 평활근이 이렇게 쭉 나오면서 이들이 필요할 때 이것을 그래서 그 근육 수축을 하려면은 어느 쪽에서 훨씬 더 수축을 잘 조절을 해야 될까? 당연히 동맥 쪽에서 이걸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평활근이 정맥보다 훨씬 두껍고 왜? 두 번째는 혈압이 동맥에서 아무래도 높을 거 아니에요. 이 심장에서 곧바로 지금 나가는 그 물줄기가 훨씬 더 셀 테니까. 그래서 뭐 두꺼운 뭐 그 정도. 그래서 딱 잘라보면 이렇게 보인다는 얘기예요. 전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자 여기가 뭘까요? 모세혈관일 거 아니에요. 실제로 이 기체 교환이나 양분 교환이 이루어진 요것. 동맥과 정맥을 이렇게 봤을 때 여기서는 이것을 상피라고 이렇게 표현을 다시 해놨잖아요. 그게 내피세포나 상피세포나 똑같다는 얘기죠. 요거를 바깥쪽으로 둘러싸고 있는 세포들이 근육인데 그 평활근이 동맥에서는 두껍잖아요. 이렇게 지름이. 정맥에서는 얇고 그럴 이유가 있으니까 당연히. 그 다음에 바깥쪽에는 누가 있냐? 그 평활근을 일종의 뭐 보호한다고나 할까 하는 차원에서 결합조직 세포들이 바깥쪽을 이렇게 싸고 있는 거예요. 자, 요걸 잘 주의 깊게 기억을 해두세요. 결합조직이 혈관이라고 하는 동맥이 됐든 정맥이 됐든 결국은
맨 바깥쪽에는 이 결합 조직 세포라는 것들이 있으면서 바로 중간층에 이 실제로의 혈관을 수축을 담당하는 평활근들이 있고 맨 안쪽에 이 상피 또는 내피 세포라고 하는 이 세포들이 관을 실제로 만들어서 그 안을 혈액이 나간다. 결합 조직. 왜 그럴까? 자, 골격근은 아무 이 혈류를 형성하는데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는가? 라고 얘기하면 좀 섭섭할 거죠. 아니야, 나도 역할이 있어. 어떻게? 이 그림을 보면 이제 여기선 대표적인 골격근이 이제 정강이 예를 들어서 골격근이 있는데 직립 동물 특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심장에서 뽑아낸 혈액이 이렇게 좀 다리 밑에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려면은 중력을 거슬러서 이제 올라와야 되는 거지. 많은 경우에 이것이 좀 힘들 수도 있어.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 참 좋겠는데 그럴 때 이제 이런 데서는 이 골격근이 알아서 지들이 이렇게 쫙쫙 수축을 하는 과정은 골격근이 뭐 이게 혈관을 지금 해야 되겠다 수축을 뭐 지들이 뭐야 무슨 불수근이냐 그건 아니고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근육을 움직이는 과정에서 은연중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도와주는 일을 한다는 얘기죠. 이게 왜 이걸 도와주는 일이냐? 바로 옆에 이제 혈관이 있는데 골격근이 수축을 하게 되면 이렇게 마치 치약 짜듯이 쭉 짜서 올리게 되는데 문제는 이게 이쪽으로 갈 수 있고 밑으로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를 쭉 짜면. 근데 밑으로는 못 가게 누가? 언제나 다 준비해 놨지 우리가. 밑에는 딱 막아놓고 그럼 위로만 쭉 나갈 거 아니에요. 하는 식으로 이 골격근의 도움도 골격근은 아는가 모르겠지만 네 도움도 사실 컸어라고 이렇게 이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결국. 그거 판막. 자, 모세혈관에서 바로 실제로 이 기체 액체 교환이 일어나는 장소인데 모세혈관은 이름이 왜 모세혈관이야? 되게 좁아요. 가늘고 실핏줄인 거지. 실핏줄. 그러니까 왜 그렇게 가늘까? 모세혈관은 그래야 표면적이 부피대 표면적이 가느니까 훨씬 높아지잖아요. 그래야 훨씬 더 많은 표면적을 통해서 우리의 산소와 영양분을 보내고 그러니까 이 교환을 하려면 표면적이 문제가 되는 거니까 당연히 모세혈관은 그렇게 가늘 수밖에 없는 것인데 문제는 얼마나 가늘어? 딱 하나. 예를 들어서 이거 적혈구 딱 하나 한 줄로 통과할 수 있을 정도의 작은 가늘. 이거 한번 막히거나 그러면 큰일 나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디가 막혀도 그만큼 모세혈관들은 한 줄기에서 예를 들어온다 하더라도 모세혈관 하나만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가지를 주어서 각각의 하나하나의 모세혈관이 혹시 어쩌다가 막힌다 하더라도 그것을 우회해서 이렇게 전체적인 혈류는 유지를 할 수 있게끔 또 조직을 참 잘 만들어 놓은 거지 이거. 이런 것만 보면 진짜 사람의 인체라든가 하는 것을 볼 때 진화적으로 이건 너무 기가 막히게 설계를 해놓은 거야라고 감탄을 하는데 문제는 공부를 좀 더 하다가 들어가 보면은 얼마나 이 여러 가지 몇 개의 조직들이 불완전한 사람이 그러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이것을 우리를 설계했다고 보기에는 이건 너무 허접한 설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것이 또 하나의 진화가 이루어진 하나의 증거가 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냥 우리가 피상적으로 볼 때는 우리는 너무나 완벽한 것처럼 보이지 이런 것만 보면 그렇지 않아요. 엄청나게 허접한 도대체 이거 왜 이랬을까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거든. 이유가 있지. 왜냐면 살다가 보니까 어쩌다가 그냥 급한 김에 어떻게 진화가 됐으니까 이런 거지. 원래 처음부터 이것이 설계가 돼서 이렇게 했었으면 이런 식으로 안 만들지. 소위 우리 같이 아둔한 머리로도 이런 식으로는 안 만들었을 텐데 그런 것들이 많아요. 어쨌든 이거는 하나의 점수 줘도 될 잘 만든 것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표면적이 이제 증가가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덕택에 자 모세혈관은 이렇게 혈관벽은 매우 얇고 이렇게 돼 있는데 혈류를 전체적으로 누가 조절을 하느냐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일종의 평활근의 일종인 조임근이라고 하는 것들이 마치 밸브 구실을 이렇게 작은 관들의
요소의 밸브 역할을 하는 것처럼 해서 요것을 열었다 닫았다 함으로써 전체적인 중간에 전체에 큰 줄기가 있잖아요. 여기서 이것들을 밸브를 닫아 놓으면은 중간 큰 줄기 모세혈관으로만 혈류가 나갈 것이고, 이 밸브들을 열면은 이 산지사방으로 가지처럼 모든 혈류가 다 퍼져 나갈 것이고 하는 식으로 해서 혈류를 이렇게 조정하는 거죠. 이게 좀 닫힌 상태. 밸브를 닫아 놓으면은 지금 노랗게 지금 돼 있는 부분은 혈액이 안 흐르게 되는 거죠. 그랬다가 그러니까 이것을 대충 조절을 해서 어떻게 한다고? 보통 평상시에는 약 전체 가용 가능한 이 모세혈관 중에서 약 한 10% 정도만을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하다가 나중에 필요에 의해서 이것을 막 조절을 할 수 있는, 또 이것도 역시 참 잘 만들어 놓은 설계 중에 하나이죠. 아주. 자, 이제 아마도 오늘 강의 하이라이트일 수도 있고, 모세혈관 벽을 통한 물질 교환이 어떻게 되는가? 무슨 소리야? 모세혈관에서 물질 교환이 이루어지는데 모세혈관에서 어떻게 산소와 영양분은 밖으로 빠져나가고, 그렇죠?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는 혈관 안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자, 일단 간질액이 무엇이냐? 세포 사이액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간질액이라니? 이름 좀 희한하네. 간질액. 요것이 지금 조직세포 안으로 지금 이 산소나 양분을 전달해야 되고, 여기서 이산화탄소와 이런 노폐물을 갖다 버려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직접적으로 우리가 이 서로 살갗이 맞닿아 있는 것처럼 혈관과 이 조직세포가 이렇게 다 있는 건 아니거든. 중간에 마치 대한해협처럼 이렇게 또 대한해협이나 이렇게 있다. 모든 이런 공간은 뭘로 채워져 있어? 몸 안에서 물로 채워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냅스 간극에서 봤던 그런 것처럼 이것도 역시. 그래서 여기는 전부 물로 채워져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이 물을 간질액이라고, 영어로는 interstitial fluid라고 하는 액체예요. 이 간질액의 중요성은 사실은 이 간질액이 혈관만 이렇게 도는 것이 아니라 간질액이 혈관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이 물로서, 그러면 그 안에서 피의 일부분이 되기도 하고, 그것만 도는 것이 아니라 이 간질액은 또 림프계라고 하는, 우리가 또 이상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거든. 림프계, 편도선, 임파선 붙고 하는 게 전부 다 림프계 하나의 일종인 거거든. 거기는 우리가 이제 면역계의 모든 세포들이 그 안에서 활동을 하면서 침입한 세균, 바이러스하고 싸우는 곳인데, 그 안으로도 이 물이 들어가요. 이렇게 서로 사실 연결이 돼 있어. 그래서 근데 어쨌든 요 간질액에다가 이 산소와 영양분을 던져 놓으면 이들이 확선을 통해서 들어가고, 이들도 마치 여기가 무슨 쓰레기 집화장인 것처럼 간질액에다가 던져 놓으면 이들이 이제 확선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야, 이게 어떻게 동시에 왔다 갔다 하느냐라는 문제죠. 이게 한 방향이도 아니고 양방향으로 뭐기를 무슨 기작으로 얘네들은 일로 가고, 산소와 산소와 영양분은 이 혈관 안쪽에서 간질액 쪽으로 방향이 되고, 반면에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은 어떻게 이 간질액 쪽에서 혈관 쪽으로 들어가기는, 이 방향은 어떤 식으로 조절이 되느냐 하는 얘기죠.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물질 교환은 어떤 방식으로 갈 수가 있느냐? 요 세포를 딱 보면은 이게 지금 무슨 세포라고? 이 세포가 상피 또는 내피 세포였죠. 요 세포가 어떻게 됐다고? 만두피처럼 두 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거를 우리가 딱 단면을 보여준 거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요 선은 뭐이지? 각각의 요 조그만 선 같은 거, 이거. 이 선들. 이게 뭘까? 그 세포들 사이의 틈새지. 이 세포가 여기 하나 있으면 또 다른 세포가 이렇게 연결이 됐을 때 요 틈새가 바로 이런 것처럼 보이는 거지. 이 그림에서 보면 더 자세히 볼 수가 있는데, 이쪽 면에서 보면은 요 틈새 두 개의 세포가 이렇게 딱 연결이 됐을 때 요 틈새가 지금 보이게 되는 거죠. 요 세포 사이의 두 모세혈관 벽을 이루고 있는 내피 세포 사이의
틈새가 약간의 이 공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무슨 세멘트 칠을 해가지고 완전히 막아놓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사이 작은 사이를 통해서 사실은 이런 작은 산소라든가 무슨 뭐 영양분 작은 영양분 같은 것들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또 하나는 정정당당하게 내피세포 막 그걸 통해 갖고 특히 산소 같은 경우는 그냥 확산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이 두 가지 경로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어찌가 됐든 간에 그 두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것들이 밖으로 나가고 그 똑같은 경로를 통해서 이들이 안으로 들어가고 다른 물질들을 이게 어떻게 조절이 되느냐 하는 것을 보는 거죠. 이거 삼투라고 하는 것을 제가 얘기했던가요? 안 했지 아마. 그러니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삼투라는 현상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삼투가 무엇이냐? 일단 물질이 자연 상태에서 움직이는 그 원리는 어떻게? 자연적으로 저절로 자발적인 반응에서 움직이려면 어떻게? 언제나 많은 데서 적은 곳으로 움직이는 거지.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농도 기울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농도 기울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물질이 농도가 높은 데서 적은 곳으로 자연적으로 저절로 움직이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확산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확산, diffusion. 그 확산은 어떤 방식의 어떤 원리에 의해서 확산이 발생을 하느냐. 확산이라는 것을 일으키게 하는 하나의 큰 driving force, 원동력은 농도 기울기라는 얘기죠. 마치 위치차가 크면 클수록 물이 훨씬 더 강력한 힘으로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듯이 어떤 물질도 이게 이제 A라는 곳에서 저쪽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이 농도차가 크면 클수록 여기서 훨씬 더 빨리 강력하게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확산을 얼마나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조절은 이 농도 기울기가 되는 건데. 근데 문제는 확산을 하려고 하는데 세포막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세포막 같은 경우는 아무 물질이나 전부 확산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못 만들잖아요. 세포막을 통해서 물은 훨씬 더 원활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이 염분이라든가 무슨 이온이라든가 하는 건 세포막을 마음대로 투과는 못 하잖아. 이런 경우에 이게 어떻게 무슨 혹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 바로 그 현상이 이제 확산이라는 것을 삼투라는 것을 이제 이해를 하는 하나의 경우가 되는 건데 삼투는 뭐냐? 그래서 이제 이 세포막 같은 것은 그러한 성질 때문에 일종의 선택적 투과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선택적 투과성을 나타내주는 가장 좋은 물질을 이 방안에서 찾아보세요. 선택적 투과성. 누구는 받아들이고 누구는 차단시킨다는 거지. 어? 이 방안에서. 방충망. 선택적 투과. 왜? 방충망을 통해서 공기는 들어오지. 왜? 공기는 분자가 작으니까. 방충망을 통해서 누군 못 들어와? 모기, 파리는 크니까 못 들어오는 거지. 그만큼 이 막이 있으면 막의 크기에 따라서 그 막을 통과할 수 있는 물질과 막을 통과하지 못하는 물질이 생기게 되면은 무슨 일이 생기냐 하면은 삼투가 생기는 거죠. 삼투. 뭐냐? 용질과 용매라는 얘기는 들어봤어요? 그것도 못 들어봤어요? 그럼 넘어갈까? 용질과 용매는? 용질이라는 얘기는 물에 녹아있는 미네랄을 얘기하는 거죠. 용질. 그러니까 무슨 물에 녹아있는 분자, 물질 같은 것이 용질이고 용매라는 것은 그것을 녹이는 물질. 물은 용매가 되는 것이고 물에 소금이 녹아있다면은 녹아있는 소금은 용질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그런 용어인 것이고 그랬을 때 자 이제 얘기를 합시다. 그럼 일단 거기까지가 얘기를 해서 마치 막 억지로 지금 막 강제를 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부 같은 페이지 상에 있다고 하는 영어 표현이 그런 거죠. Everybody on the same page라고 딱 가정을 한 다음에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아니라고 아닌 건 알지만 한 다음에 삼투가 뭐냐? 영어로 이 오스모시스라고 하는 이거 매우 중요한 생물학적인 현상이거든요. 물리적인 현상이지만 살아있는 생명체가 이 삼투를 엄청나게 많이 이용을 하는 건데 삼투란 무엇이냐? 아까 얘기한 선택적 투과막 뭔지 알죠 이제? 선택적 투과막을 통한 물이 확산이 되는 거야. 무슨 소리야? 이 그림을 보면 U자 안에 파란색으로 물이 차 있어. 막이 있어. 중간에 막을. 이 중간에 막이 없었다면 또는 이 중간에 막이 선택적 투과막이 아니었다면 지금 빨간 구슬로 표현되는 용질, 녹아있는 물질, 용질은 농도 기울기에 의해서 어디서 어디로 움직일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전부 움직여서 평형 상태를 잃어버리겠지. 평형 상태라는 얘기는 오른쪽과 왼쪽에 용질의 개수가 똑같아질 때가 평형 상태. 근데 문제는 얘가 선택적 투과막이야. 문제는 무슨 얘기냐면 이 용질이 너무 커서 이 막을 통과할 수가 없어. 이럴 때는 어떤 식으로 다시 얼터너티브를 한국말로 뭐라 그러지? 대안적인 평형을 이룰 수가 있을까? 산아 오너라, 산아 내게로 오라. 마호메트가 막 그러다가 산이 안 오니까 끝까지. 그러니까 네가 안 오면 내가 간다. 그러고 가서 딱 갔다는 그런 일화가 있거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누가 가느냐? 물이 대신 가주는 거예요.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 왜? 그러면 이 형 상태에서는 이렇게 되면 농도가 이쪽은 개수는 용질의 개수는 많지만 물이 부피가 크니까 농도라는 얘기는 정해진 부피 안에 있는 개수가 농도 아니에요. 농도는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지금 똑같아지는 거지. 이 용질 대신에 물이 움직여지면 이게 자연적인 현상인 거지. 우리가 세포를 적혈구를 딱 추출을 해놔가지고서 적혈구 세포를 딱 받아가지고서 곧바로 그것을 보관한답시고 수돗물에다 갖다 딱 또는 이 증류수에다 갖다 딱 놓으면 적혈구 세포가 어떻게 될까? 퐁퐁 다 터져버리지. 왜 그럴까? 이 삼투에 의해서 적혈구 세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녹아있는 물질은 훨씬 더 순수한 물보다 이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이 밖에서 적혈구 세포 안으로 마구 쭉쭉쭉쭉 들어갈 거 아니에요. 바로 이 삼투 현상에 의해서. 그러면 해서 펑 터져 버리고 평형을 이루려고 하다 보면 세포막이 그것을 감당을 못하게 되니까 그것이 다 이러한 삼투 현상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인데 자 그러면 삼투란 얘기는 다시 정의를 돌아가면 다시 기억을 떠올리면 뭐라고? 삼투란 선택적 투과막을 통한 물의 확산이라는 거지. 그치? 확산은 우리가 뭐라고 배웠죠? 확산은 언제나 어떤 물질이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움직이는 건데 이거는 왜 이게 확산이지? 지금 보면 용질의 농도가 낮은 데에서 용질의 농도가 높은 곳으로 물이 움직여 버렸잖아 지금. 근데 이게 왜 확산이야? 그래서 평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 건 나도 이 정상은 참작이 되는데 네가 확산은 아니잖아. 확산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가야 되는데 왜 네가 확산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이거 확산 맞아요? 왜? 그 농도가 진한 데서 농도가 얕은 데 갔다 그러니까 맞는 거 아니에요? 맞는 얘기를 지금 조금 자신 없이 얘기를 하고 있네. 맞는 얘기를? 무슨 얘기냐? 물이 지금 확산을 하고 있는 거지. 물의 입장에서 보면 농도가 자신의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지금 움직인 거야. 둘 중에 이 왼쪽 오른쪽 물의 농도가 어디가 높아요 지금? 그죠? 왼쪽의 농도가 물의 농도가 높지. 그러니까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 둘 중에 누군가가 움직여 줘야 되는 건데 보통의 경우는 물보다는 훨씬 발빠른 내가 탄력 좋은 내가 하지 뭐 발빠른 용질이 쫙 움직여줘서 상황 끝 만들어 버린단 말이야. 근데 이러한 선택적 투과막이 있는 상황에서는 용질이 지금 꼼짝달싹을 못하니까
내가 뭔가를 해줘야 되겠는데 나 역시 물리적인 하나의 법칙에 의해서 지배받을 수밖에 없는 나 역시 용 빼는 재주 있나?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움직여야지 내가. 그러면 그런 방식에서 전체적인 평형이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듯이 평형은 이루어진 거지. 이게 바로 그러니까 삼투거든요. 그래서 삼투 현상은 이 실생활에서 생명체 내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하나의 현상인 거죠. 거기에 의해서 많은 지금 방금 얘기했듯이 적혈구 잘못하면 이런 그러니까 적혈구를 이 우리 몸 안에서 혈액 안에서 터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피 안에는 그러니까 피는 물보다 진해야지. 그래서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얘기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물처럼 멀게 했다가는 적혈구는 다 터져버리니까 그것을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혈액 안에는 뭔가 우리가 언제나 뭔가를 좀 혈액을 좀 짜게 만들어 놔야 되는 거지. 이게. 그래야 적혈구가 안심하고 평형 상태를 이루어서 적혈구가 터지지 않고 또는 혈액이 훨씬 더 짜다면 어떻게 될까? 음식을 너무너무 짜게 먹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혈액 안에 그 모든 소금기가 그냥 즐비하다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 적혈구가 쭈그렁박이 돼버리겠지. 물을 다 잃고서 바깥쪽에 있는 염분의 농도가 적혈구가 가지고 있는 염분의 농도보다 훨씬 높으면 삼투가 어느 방향에서 어느 방향으로 일어나겠어? 적혈구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삼투가 일어나게 되니까 그런 것이죠. 그 삼투가 언제나 존재한다라는 얘기죠. 언제나 물이 있고 그 물 안에 어떠한 염분이 녹아 있는 상태에 있을 때 그 상대적인 염분 농도의 차이에서 물은 항상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생명체는 왜? 우리 생명체를 이렇게 구성하고 구분 짓는 막 경계선들은 전부 무엇이기 때문에? 선택적 투과막이기 때문에. 그것이 선택적 투과막이 아니라면 이 염분들이 지금 움직이지. 근데 염분이 못 움직이잖아요. 이온들이 못 움직이잖아. 그러니까 물이 대신 움직여 주는 거죠. 그 삼투가 존재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왜 선택적 투과막이냐는 것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 세포막을 사이에 두고 제대로 움직일 수 있는 종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무슨 기체, 극성을 띠지 않는 기체라든가 물 정도 또는 비극성인 콜레스테롤 정도. 나머지는 심지어 이렇게 작은 이 세상에서 제일 작은 수소조차도 이걸 못 통과. 왜? 극성을 띠고 이온은 극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 몸 안에서 전부 다 움직여야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들이 사실 움직이려면 각각의 수송체들이 그래서 필요한 것이고 이들이 세포막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단백질이 여기서 이를 전담해서 움직여줘야 되는 현상. 어쨌든 그거는 또 3,000% 빠지는 거고. 그래서 그러한 현상 때문에 소위 말해서 고장액이라고 하는 얘기는 하이퍼토닉 고장액 한국말로 없나? 여기? 한국말로 왜 없어 이거. 이 아이소라고 하는 얘기는 같을 등자를 써서 등장액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 비커 안에다가 지금 여기 주머니 안에다가 설탕을 이렇게 넣었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이 설탕의 농도와 바깥쪽에 있는 물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염분의 농도가 똑같아서 물의 지금 이동이 평형을 이루고 있다면 이 물은 우리는 이것을 등장액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다는 식으로. 그런데 만약에 이 2%의 설탕이 들어있는 주머니를 바깥쪽에 있는 비커 물 안에 10%의 설탕이 들어있는 용액에다 집어넣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삼투에서 안쪽에 있는 물이 바깥쪽으로 빠져나가서 쭈그렁이 되어버리겠죠. 그럼 이러한 물을 가진 비커는 뭐라고? 무슨? 농도가 높다고 해서 이것을 고장액이라고 얘기를 하는 하이퍼토닉 고장액. 그러니까 고장액에 놔두면은 이 세포는 물을 바깥쪽으로 잃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건 뭘까? 저장액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
2%의 설탕물을 그냥 순수한 수돗물 또는 물에다가 집어넣으면 아까처럼 적혈구 뻥 터지는 것처럼 바깥쪽에서 물이 안으로 쭉쭉쭉쭉 들어갈 테니까 그러한 상태의 물을 저장액이라고. 그러니까 세포를 저장액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터진다. 세포를 고장액에 집어넣으면 물을 쫄아버리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세포를 등장하게 넣어주면 그 형태를 유지한다. 많은 그런 얘기예요. 예. 자, 그렇게 해놓고 자 봅시다. 이것이 이제 혈관, 모세혈관에서 삼투 현상에 의해서 삼투 현상이 아니라 그래서 양분과 산소는 이 간질액 바깥으로 나가고 어디서? 동맥에서. 여기까지가 동맥이고 여기까지가 정맥. 요 금을 닦으면 마치 38선 군사 분계선처럼 모세혈관에 있으면 중간에 동맥에서는 산소와 양분이 간질액 속으로 빠져나가고 한 발짝만 더 지나가서 여기서부터는 넘어간 거야. 군사 분계선 넘어간 게. 정맥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는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이 혈관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기작을 설명한 그림입니다. 설명이 다 되지요? 잘 안 될 것 같으면 일단 그림을 잘 보면서 그림에 뭐부터 추적을 하라고? 그림에 쓰이는 요 주해, 요 레이블을 따라 보면은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다고. 알죠? 그러면 이제 무엇을 설명하는 것 같은지 한번 잘 생각을 해봅시다. 혹시 커피 남았나? 남았네. 무슨 얘기야 이게? 지금 세포 사이액이라는 얘기가 간질액이라는 뜻인데 요거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해 이름이. 그래서 자, 삼투압을 봅시다 먼저. 여기서 삼투압이라고 해놓고서 화살표의 방향 언제나 삼투압을 보면 화살표가 언제나 세포 사이액, 세포 간질액에서 혈관 안으로 방향이 돼 있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지? 그러니까 그 얘기가 바로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바깥쪽에 있는 세포 간질액의 물이 안으로 삼투에 의해서 들어간다는 얘기죠. 언제나. 오케이. 그럼 그 힘을 통해 가지고서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편승해서 어떤 물질이 들어가려면 간질액에서 삼투압을 통해서 혈관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지. 야, 나 좀 같이 데리고 가 하고 이렇게. 그런데 문제는 뭐가 또 있지? 그런 힘이 삼투압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또 어떤 힘이 여기서 보이죠? 혈압이 보이네. 근데 이 화살표가 왜 크기가 다를까? 화살표의 크기 자체가 어떤 전체적인 그 압력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 같이 보이지 않아요, 지금? 그랬을 때 삼투압은 동맥 쪽이나 정맥 쪽이나 크기가 일정하네. 그렇겠지. 혈관 안에 있는 혈액의 이 염분의 농도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고 바깥쪽에 있는 간질액의 그 전체적인 염분 농도도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니까 언제나 일정한 삼투압이 바깥에서 안쪽으로 지금 계속. 그런데 문제는 혈압은 어떻게 되고 있지? 갑자기 한 발자국만 넘어자마자 갑자기 깨갱 돼버리네. 혈압은 왜 이럴까? 그 혈압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 혈압을 발생시키는 근원 심장이지. 심장. 그럼 이 압력이라는 것은 거리에 반비례하는 건데 심장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게 떨어지는 건데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몇 발자국만 지나가면은 큰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여기까지는 동맥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선을 찍고 있는 여기까지는 아직까지 삼투압이 제 아무리 막 이렇게 발버둥을 쳐도 혈압이 자식 까불고 있어 하고 이것을 덮어 씌워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혈압이 삼투압을 상쇄해서 혈압은 언제나 압력이 어떻게 돼? 혈관 안에 발생하는 압력이니까 바깥쪽으로 나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 바깥쪽으로 나가려고 하는 이 압력이 삼투압을 상쇄해서
버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여기서는 여기까지는 어떤 물질이 어디서 어디로 움직일까? 안에서 바깥쪽으로 움직이는 힘이지. 그러면 그것을 이용을 해서 산소와 영양분을 여기다가 갖다 버리면 되는 거겠지. 그래서 동맥까지 이렇게 흐르고 있을 때는 이 산소와 영양분이 간질액 쪽으로 이렇게 수송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만 지나면, 몇 발짝만 지나면 이제 잘 만났다. 그동안 별로 왔다 하고. 왜냐면 혈압이 온매기주가 돼버리니까 이제부터는 삼투압이 이것을 상수해서 덮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이 이어서부터 이것을 타고서 들어갈 수가 있는. 요 기작에 의해서 정확하게 어느 정도 선에 대해서 여기까지는 산소와 영양분이 바깥으로 나가고 이산화탄소, 노폐물이 실리고 하는 것이 그냥 이렇게 조절이 되거든요. 그 기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로 설명하면 이렇게 되는데 굳이 말을 다시 복귀할 필요가 있을까? 없겠죠, 이제는. 근데 이 균형이 깨지게 되면 이것을 우리는 부종이라고 하는. 무슨 균형? 그러니까 언제나 이 삼투압이 어느 정도 일정한 양으로 이렇게 가려고 하는 이 압력이 있는데 이 삼투압이 좀 약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부종이라는 것은 이 팔다리가 붙는 건데 퉁퉁. 왜 이게 붙느냐? 간질액에 원래 정상보다 훨씬 더 많은 액체가 간질액으로 남아있게 되는 거죠. 원래는 어떤 특정한 일정한 양의 물이 사실 그런 식으로 해서 혈관 안으로 들어가거나 림프 액사구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게 어떨 경우에 이게 더 못 들어갈까, 물이? 혈액순환이 안 될 경우도 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이 삼투의 개념에서 볼 때, 관점에서 볼 때 어떻게 되면은 바깥에 있는 물들이 못 들어가고 훨씬 혈압? 피가 좀 덜 짜면은 못 들어가잖아. 이걸 확실히 들어가게 할 수 있는 피가 많이 짜야 바깥에 있는 간질액보다 피가 훨씬 짜야 이게 막 들어가는 건데 그게 안 되면은 못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피가 덜 짜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경우에도 피가 좀 덜 짜지는 것이고 무슨 심혈관계 질환이 생기는 경우에도 그런데 또 한 가지 대표적인 피가 좀 덜 짜게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을까? 피를 짜게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 먹어야지. 먹어야 피가 짜지지. 근데 못 먹으면 뭐 피에다 던질 게 없잖아요. 영양실조 같은 것들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영양실조 결면 사실 붓게 되는 것도 그런데 문제는 사실 부종은 여러 가지 다른 이유에 의해서 특히 암 환자들 경우가 말기의 암 환자들이 부종이 같이 발생을 하게 되는 그런 형국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퉁퉁 붓게 되는 거고. 영어로 이제 이디마라고 이것을 꽤 심각한 메디컬 컨디션이기 때문에 그래서 심장 질환 같은 경우라든가 영양실조라든가 그런 경우. 그런데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는 이게 기생충이 감염이 되면은 아주 극단적인 경우인데 이런 끔찍한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런 이디머가 기생충이 감염이 돼가지고서 아까 제가 얘기한 림프계하고 혈관계가 사실은 서로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두 군데에서 우리 몸의 두 군데에서 서로 연결이 돼 있거든. 그래서 이 액체가 혈관계를 순환하는 액체도 림프계를 다시 순환하게 이렇게 되는데 여기를 기생충이 그 연결 부위를 막아버리는 거지. 그러면 그 액체가 안쪽으로 못 들어가고 바깥쪽에 이 간질액에서 계속 축적이 돼서 퉁퉁퉁퉁 부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끔찍한 경우도 있어요. 이거 기생충 감염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원문 병명 이름이 한국말 병명 이름 내가 잘 모르겠는데 elephantiasis라고 elephant 코끼리 이게 코끼리 다리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elephantiasis라고 하는 것은 부종의 일종인데 이게 기생충 감염에 의한 요 림프계와 연결 부위가 차단돼서 글로 물이 못 들어가게 되면 바깥으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림프계가 사실 그러니까 혈관계와 림프계는 이런 식으로 이게 혈관계고 뭐 아니 가릴 건 가려야 될 거 아니야. 이 혈관계와 림프계 자체가 이런 식으로 같이 쫙 라이닝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으면서 요 두 군데에서 서로 이 액체가 순환이 되고 연결이 되게끔 돼 있는 것이 바로 이 순환계와 림프계의 보통 구성의 거죠. 자, 혈액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혈액은 어떤 성분을 가지고 있을까? 일단 혈액이라는 건 피를 일단 딱 여러분들이 지금 딱 따가지고서 쭉 받아가지고서 받아가지고서 이런 이 튜브에다 넣어서 원심 분리기를 돌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밑에 가라앉는 부분만 빨갛고 위에 뜨는 액체 부분은 노래끼리해요. 그 노래끼리는 액체 성분을 우리는 혈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사실 밑에 갈아있는 부분만 빨간 이유는 거기에 있는 적혈구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 나머지 성분은 절대 빨간색이 없는 거예요. 피는 왜 빨가냐? 적혈구 때문에 빨갛고 그 적혈구가 왜 빨가느냐는 좀 이따 보면 좀 이따 오늘 보게 될까? 모르겠는데 그거는 근데 자 일단 혈액 성분 혈액 안에 있는 세포 성분 밑에 가라앉는 세포 고체 성분인 이 세포 성분은 대부분이 적혈구이고 이 표를 보면 알겠지만 대부분이 적혈구이고 엄청나게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500만, 600만인데 백혈구는 숫자가 엄청 종류가 많은 거예요. 왜 이렇게 많어? 종류가. 각각의 백혈구들이 전부 다 이제 우리의 면역, 방어 기작에 이제 사용이 되긴 하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나게 뭐가 많은 거지. 그 다음에 뭐 혈소판이라는 것도 여기 있고 나중에 얘 뭐 하는 친구인지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뭐 혈액 응고라고 이미 써 있네. 문제는 그러니까 이 백혈구와 적혈구의 백혈구는 종류는 매우 많은데 개수는 사실 지금 적혈구의 애경애잖아 지금 겨우 10,000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적혈구는 적어봤자 600만 개를 그러니까 그만큼 적혈구 대부분이 우리 혈액 안에는 적혈구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피가 빨갛게 보이는 거죠. 워낙 이 친구들이 있어봤자 세 발의 피니까 그런 것이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혈장 안에 이제 물에서 액체 성분 사실 액체 성분이 꽤 많잖아요. 이제 거의 반 이상이 액체 성분인데 그 안에 대부분은 물이고 피는 결국 물 혈액이라고 하는 물로 주성분이 되어 있는 것이고 물에 녹아 있는 것들이 지금 조금 물에 누가 녹아 있느냐 보자. 일단 물에 녹아 있는 이온들을 뭐라고 통틀어서 얘기하냐면 이제 전해질 우리가 신경 전달을 할 때 이 전류를 흐르게 하는 것들이 이온이었기 때문에 전해질 왜 이것들을 전해질이라고 얘기를 하는지는 이해가 될 것인데 어쨌든 일종의 미네랄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전해질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보면 소디움, 포타슘, 칼슘, 마그네슘, 염소, 그다음에 중탄산 얘네들이 뭐 하는 애들인데 일단은 가장 대표적으로 이들이 녹아 있음으로 해서 중요한 기능이 뭐라고? 이거. 그래서요 삼투평을 이루어줘야 얘네들이 적혈구가 안 터지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바깥에 혈액 안에 바깥에 이런 것들이 적당량이 녹아 있어. 그러니까 이거 좀 부족하면 큰일 나겠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네들을 잘 유지를 해줘야 된다는 거지. 또 pH가 뭐죠? 얼마나 어떤 물질이 산성이냐 알칼리냐를 이제 나타내주는 척도를 pH라는 걸로 표현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얼마나 혈액 자체가
알칼리성이냐 산성, 보통 한 중성으로 만들어 놓는 건데 이들을 특히 중탄산이라고 하는 물질이 이것을 완충용액 방식으로 만들어. 이것도 매우 중요한 거지. 피가 조금만 더 산성이 되면 곤란해져요. 이게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피 안에 많이 녹아 있게 되면 산성이 되거든요. 그것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좀 전에 본 이 간질액, 세포 사이에 간질액의 농도 유지시켜주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이 얘네들이 있어줘야 간질액에서 물이 원활하게 잘 균형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런 중요한 것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뭐냐, 특히 얘네들 어떤 특정한 이런 미네랄들은 그 안에 있는 중요한 이가 효소들이, 어떤 특정한 효소들은 아까 봤죠? 아까 어떤 미네랄의 꼭 중요한 이유 활성 어디서 봤지? 갑상선 티록신 호르몬이 요오드가 꼭 있어야 되는 거. 하는 것처럼 많은 종류의 효소들도 어떤 특정한 이 미네랄이 여기 중간에 끼어 있어 줘야 제대로 활성을 유지가 되는. 그것들이 혈액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효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의 활성이 유지하기 위해서 얘네들이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는 단백질. 혈장 안에 상주하는 단백질을 얘기하는 거죠. 지나가는 단백질이 아니라, 수송하는 단백질이 아니라 원래 그 안에 존재하는 것으로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는 단백질들에는 대표적으로 여러 개가 있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3개의 단백질이 있는데 그 중에 2개만 이름이 나와 있네. 또 하나의 이름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알부민이라고 하는 단백질. 알부민. 알밤 주사 맞는다고 하잖아요. 수액 주사 할 때. 그게 이제 알부민이거든요. 혈장 안에 원래 존재하는 단백질이에요. 알부민 여기 없나? 여기 알부민 있네, 여기. 알부민이 거기 왜 있느냐? 그러니까 혈액에 매우 풍부한 단백질인 거지. 그것이 알부민이. 뭐 하는 그러니까 그거 맞으면 좋은 게요? 알부민은 단백질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좀 전에 봤던 그 여러 가지 이온들, 전해들처럼 물을 끌어당기는 능력이 꽤 세요. 그러니까 단백질 자체만 가지고도 이 삼투 농도를, 평형을 유지를 하는데 큰 역할을 해요, 얘네들이.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기능은, 알부민은 뭐 없나 여기? 안 써놨나? 이거 지질, 혈액을 통해서 지질을 움직여야 될 일이 많잖아. 예를 들어서 스테로이드 호르몬 같은 것도 혈관을 통해서 보내야 되는데 무슨 문제가 생길까? 지질은 물에 안 녹는다. 혈액은 일반 그러니까 물 성분이잖아, 거의 대부분. 그럼 이 지질을 혈액 안에 던져놓는 얘네들은 그냥 물과 기름처럼 둥둥 떠서 제대로 안 갈 거 아니야. 어떻게 해야 돼? 누군가가 있어줘야지, 끌어줘야지. 내가 있잖아, 오빠가. 자, 일로 와. 알부민이 그러한 지용성 단백질들을 수송하는데 이들을 감싸가지고서 혈관을 잘 이제 원활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해주는 중요한 기능. 그러니까 이게 무슨 특별한 영양제 기능은 절대 안 하는 거지. 뭐 혈액 안에 존재하는 것뿐이지. 그 다음에 왜 그냥 넘어가려고 그래? 피브리노겐은 뭐야 이거? 피브리노겐, 영어로 파이브리노젠이라고 하는 단백질이에요. 피브리노겐. 응고? 뭔 응고? 피. 상처 나면 피가 멎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뭘로 변하냐면 피브린이라고 하는, 좀 이따 나오지만, 좀 이따가 아니라 다음 주에 나오겠다 이건. 피브린, 영어로 파이브린이라고 하는 단백질로, 이거는 비활성화된 상태예요, 이제 현재. 그리고 이따가 피브린이라는 단백질로 변하는 순간 이 단백질은 막 연쇄 반응을 일으켜 가지고서 혈액을 응고시켜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이 단백질이 혈액 안에 존재할 때 그 활성화한 상태로 존재했다가는 피가 얼음돼 버리겠지.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비활성화되어 있는 상태로 이러고 있다가 무슨 일이 벌어지면, 상황 발생하면 이들이 이제
피브린으로 활성화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피가 막 굳어버리는 거예요. 혈액 응고가. 그래서 그 일을 수행. 그래서 이제 응고라는 기능이 여기 이렇게 혈액 응고를 하기 위한 하나의 비활성화 상태의 전구체라고 얘기하면 되겠지. 혈액 응고 수행을 위한 비활성화 상태의 전구체. 비활성화 상태의 전구체. 전구체가 뭐야? 프리커서라고 해서 일종의 준비 단계의 물질을 전구체라고 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피브리노겐은 활성이 없는 비활성화 지금 형태예요. 그것이 뭘로 활성화된 상태에 뭘로 변한다고? 피브린으로 변하게 되는. 그건 좀 나중에 나와요. 여기서 혈액 응고 반응의 여러분들 그림에서 다시 나올 테니까. 반면에 면역 글로불린이라니 다른 말로 이것을 항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엔티바디. 그러니까 면역 글로불린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항체들이 혈액 안에서 떠돌아다니면서 혹시 뭐 없나 하고 순찰을 도는 거지. 그러다가 이 안에 세균 또는 바이러스가 감지가 되면은 이제 바지가랑이 붙잡고 기다리는 거지. 큰형님 올 때까지. 그게 이제 면역계지. 큰형님이 누구? 커다란 대식 세포가 와가지고 잡아먹어 줄 때까지. 오케이. 어쨌든. 그 다음에 운반하는 물질 자체는 영양소, 대사 노폐물, 호흡기체, 호르몬 뭐 이거야 뭐 굳이 우리가 볼 필요 없는 거고 이런 것들이 혈액을 통해서 운반된다는 건 아는 얘기 아니에요. 그 아까 얘기한 노폐물의 주요 성분들이 요소, 요산이라고 하는 질소를 가지고 있는 성분들이 이제 돌다가 콩팥을 통해서 소변을 통해서 이제 배출이 되게 되는 거죠. 혈액세포들은 아까 좀 전에 얘기를 했고, 그래서 혈액을 통한 산소 운반은 헤모글로빈에 의해서 수행이 된다. 여기는 당연히 이쯤에서 끝날 시간이 된 거는 알고 있겠지 이제는 슬슬. 그래서 다음 잘하면 이제 일부 면역계통은 다음번에 확실하게 들어갈 수가 있겠네. 면역계까지를 마지막으로 할 생각이었는데 다는 아마 못할 것이고 모르지. 어쨌든 자.